연구 논문 심사에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논문을 투고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이제 하겠죠. 그때 심사위원들이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다 나은 논문이다, 뭐 그렇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어떤 판단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고려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문 제목은요, 그 연구 내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좀 진부하지 않은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무엇이 무엇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좀 더 그보다 더 나은 장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 외국 논문들 보게 저널을 보게 되면은 그 의문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하긴 좀 어렵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참신한 그런 논문 제목들을 좀 찾아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의 어떤 주제와 대상이 좀 명확해야 되겠죠. 무엇을 연구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 중요한 내용인데 연구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 연구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연구의 주제와 대상, 그다음에 연구의 필요성, 중요성, 연구의 목적,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논문의 어떤 서론 쪽에 와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논문의 서론들이 심사위원들의 어떤 첫인상을 많이 좌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가 굉장히 뭐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의 어떤 희소성과 차별성을 서론에서 굉장히 좀 부각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의 방법과 절차도 중요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연구를 이제 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기존의 어떠한 연구들을 읽어보고 나도 이런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에서 어떠한 절차에서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좀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남들이 따라할까 봐 감추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연구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그 본인이 그런 연구를 함으로써 어떤 그 나중에 차후에 후속되는 연구들이 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돼야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구의 방법과 절차가 좀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로 인한 기대 효과나 파급 효과,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는 것이 좋죠.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기대 효과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론 부분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의 가설과 연구의 모형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사성, 그러니까 보통 연구 논문이라고 하면은요, 현실 속의 어떤 그 최근의 이슈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좀 더 임팩트가 있는 연구 논문을 우리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연구 가설이나 연구 모형 등은 모형들 이런 것들은 좀 현상의 현재에 있어서 어떤 이슈화 될 수 있는 것들로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좀 더 좀 시사성이 있어 보이고 참신성이 있어 보이겠죠. 자, 그다음에 연구에 적합한 또는 수준 있는 데이터 분석 기법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연구 취지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요.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너무 이렇게 노후돼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뭐 낙후됐다. 또 낙후됐다기보다는 좀 진부하다. 뭐 인과관계를 분석을 하는데, 뭐 회귀 분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회귀 분석으로만 조금 한다든지, 요즘은 또 뭐 인과관계 분석도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뭐 구조 방정식 모형을 한다든지, 뭐 경로 분석 이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서 그냥 뭐 단순히 인과관계보다는 어떤 그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매개 변수, 그죠? 매개 요인,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넣어서 연구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그죠?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하는데, 조절 변수가 이제 상황을 갖다가 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조절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섞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논문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 질이 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를 넣음으로써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할 얘기가 좀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 분석 같은 경우들은요, 이제 권장되는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공식화돼 가지고 딱 뭐 이렇게 하라 그런 거는 뭐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과관계 분석 논문들 많이 읽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척도의 정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 인과관계 분석을 하기 전에, 그래서 뭐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든지, 뭐 신뢰성 분석이라든지, 뭐 확인 요인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인들 간의 판별 타당성을 보려면은, 또는 뭐 기준 타당성, 뭐 예측 타당성 같은 걸 보려고 한다면 요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이제 거기까지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뭐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 그러면 구조방정식 모형을 뭐 이용한 인과관계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면요. 그 논문을 열심히 이렇게 썼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뭐 서론 부분도 뭐 잘 썼고, 그 다음 이론적 배경 잘 썼고, 연구 데이터 분석 다 좋은데, 결론 부분이 반 페이지도 A4 용지 반 페이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좀 앞에서 화려한 그런 그 데이터 분석 기술들을 이렇게 발휘를 했어도 그런 것들이 이제 무색하게 되어버리죠. 왜냐면 결론이 되게 짧으니까.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은요, 한 페이지에서 또 한 페이지 반 정도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연구자가 앞에서 했던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풍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용한 시사점, 결론이라고 한다면 시사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를 이제 결론을 이제 연구 결과를 쓰는 건데, 그런 시사점 위주로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사점은 또 두 가지로 보통 이제 쓰죠. 이론적 시사점하고 실무적 시사점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써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결론 부분에서 연구의 한계를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심지어 결론 뭐 한 페이지에서 한 반 페이지 정도가 뭐라 그럴까요? 연구의 결과의 어떤 그 한계, 한계를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근데 자기 논문에 대한 어떤 뭐 단점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좋긴 좋은데요.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요,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선입견을 갖게 되죠. 또는 이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단점이 많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훌륭하다고 또, 뭐, 계제를 위한 또 뭐, 심사를 뭐, 통과를 시켜주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탐색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구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연구를 하는 의도는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 문제 해결이 이제 서론 부분에 오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문제 해결이라는 것들은 이제 현상의 문제들이겠죠. 현재의 현상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주제들도 그걸 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재에서 일어나는 그 이슈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 그건 이제 연구 주제가 이제 좀 트렌드도 갖게 되고 최신성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서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 연구를 함으로써 어떤 그 연구에 대한 그 가치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또 해야 되겠죠. 남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들을 한다든지 하면은 별로 이제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주제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구성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 되겠죠. 가끔 이제 논문을 쓰시겠다는 분들하고 좀 상담을 조금 해보면 실현 불가능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뭐 사례를 들면은 어 너무 앞서가는 주제들 있잖아요. 너무 앞서가거나, 또는 현재 상황에서 데이터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들,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너무 스케일이 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좀 실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연구를 뭐 한평생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 주제 가지고 한평생 다 하긴 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논문 주제가 이제 좀, 예, 논문을 이제 빨리 쓸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좀 있고, 그다음 그 폭도 너무 스케일을 크게 하지 말고
적정한 수준에서 스케일을 잡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주제를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연구 주제도 아까 실현 가능성과도 이제 관계 있는 건데, 연구 방법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수집이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뭐 너무 글로벌한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너무 그 요인을 많이 다루는 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주제라든지, 그런 경우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연구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쉽게 수집했다고 해서 나쁜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설문 같은 것들을 보면 직접 설문하는 것보다 뭐 SNS나 이러한 그 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수집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도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데 뭐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 연구 주제는 또, 기존 연구의 어떤 활용과 변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것도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연구라고 한다면 어 그 내가 전부 다 새롭게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을 갖고 그걸 토대로 발판으로 해서 내 연구, 내 주장을 갖다가 세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연구 논문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에 대한 그 이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 내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모형도 우리가 그 보게 되면 연구 가설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 가설들이 모인 건데, 연구 가설들도 이제 보게 되면은 기존의 것들을 이제 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연구를 하려고 한다든지 과욕을 부리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연구의 어떤 연구 가설 를 갖다가 이제 차용해서 갖고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존의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또 활용이나 변형 가능성들이 좀 있는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좀 쉽게 논문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연구 설계 5 요소라고 제가 좀 잡아 봤는데요. 요거는 그 제가 이걸 왜 만들게 됐냐면, 어 보통 논문을 쓰려고 할 때 그 논문 쓰는 거에 대한 상담도 제가 좀 하기도 하는데, 그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논문을 하려고 쓰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예. 그 처음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죠.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연구 주제, 예, 연구 가설, 연구 모형, 통계 기법, 설문 도구의 순으로 가는 것이 조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런 그 이 연구를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 5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연구 주제를 뭘로 할 것이냐, 연구 주제를 뭘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뭐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려고 하십니까?"라고 제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예. 그래서 뭐 그 뭐 이 그 소통,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자, 어떤 상사하고 부하 직원 간의 어떤 소통 또는 이제 이런 관계의 어떤 친화가,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경영 실적에 미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 뭐 예를 들도 한다면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가 리더와 멤버 간의 관계, 뭐 LMX 뭐 얘기를 하면 이게 뭐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 조직의 어떤 지원, 인식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뭐 경영 성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 가지고 이제 연구 이제 주제를 이제 만들잖아요.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냐?"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제 연구자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 또는 이러한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것들이 이제 뭐 맞는지 틀리는지 알고 싶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 가설로 이제 만드는 거죠, 연구 가설.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가설은 그 모아서 도형, 그림으로 만들게 되면요, 연구 모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연구 모형. 그래서 우리가 연구 가설이 나오면 연구 모형이 나오게 되겠죠. 음 그 앞에서 얘기했던 연구 주제는 물론 이러한 그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제 이름을 담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뭔가면요. 그 통계 기법입니다. 통계 기법. 아까 연구 모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연구에서 보통들 저도 논문 심사를 하다 보면 연구 모형이 나오면 이 연구 모형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무슨 통계 기법을 쓰려고 한 거구나.'라고 이제 예측이 돼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열어보면 제목 보고 연구 가설 보고 데이터 분석집을 보게 되면은 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대부분의 그런 경우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연구 주제, 연구 가설, 연구 모형을 보게 되면 어떠한 통계 기법을 쓸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통계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계 기법들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설문 도구를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설문 도구는요, 이 통계 기법하고도요,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설문 도구를 잘못 구성하게 되면은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 기법을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어 그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척도, 척도에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인과관계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설문 도구에는 전부 다 명목 척도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분석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처럼 통계 기법과 설문 도구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설문 도구를 예를 들어 가지고 명목 척도만 했는데 통계 기법은 인과관계로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기법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문 도구를 우리가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척도를 어떠한 척도들을 쓸 것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구 설계 5 요소 5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것이 이제 연구 주제, 연구 가설, 연구 모형, 통계 기법, 설문 도구가 될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주제, 연구 가설, 연구 모형, 통계 기법, 설문 도구의 순으로 연구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연구 설계 5 요소를 제가 연구 주제, 연구 가설, 연구 모형, 통계 기법, 설문 도구의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의 기본 구조, 작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이 택배 서비스 논문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연구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여러분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론 부분, 그쵸? 서론 부분은 연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들어오는 내용, 그다음에 이 순서까지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은요, 나의 연구에 대한 그죠? 대상이나 주제를 먼저 정의를 해 주죠. 맨 앞줄에다가 좀 해 주고 뭐 한 서너 줄 정도 써 주고요. 그다음에 연구 대상 및 그 주제에 대한 관련된 현황,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현재의 현상에서 주제가 현재 현상을 다루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주제라고 한다면 언론 매체들 중에 또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해서 논문을 서론을 구성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좀 임팩트가 강한 내용들로 좀 채워줄 수가 조금 있겠죠. 그다음에 중요도, 중요성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연구의 대상이 무엇이고 이러한 주제가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돌아가고 있다. 문제가 있다. 자, 그게 뭐게 되죠? 문제 제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뭐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까지는 뭐 언론 매체 기자분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연구자 입장에서 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돼야 되겠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을 좀 명확히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뭐 연구의 목적을 뭐 두리뭉실하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뭐 좀 명확히 쓰려면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좀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부하지 않고 다른 연구와 다르다, 차별성 있다, 의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그 서론 부분에 반드시 연구의 어떤 차별성과 희소성, 의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사하는 위원들께서 우리가 그 심사자들께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봐요. 그래서 일단 논문 제목과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뭐 초기 연구가 아닌 이상 많이 봐왔던 연구 제목들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그걸 보고자 하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연구와 좀 다르다라는 것 내용들을 적게 되거든요. 그렇게 써 놔야 그 심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좀 면밀하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심사하는 사람이 뭐 좀 피곤하다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하게 되면, 그리고 논문 제목도 좀 진부해 보이고 하게 되면은요, 선입관이 박혀 버리거든요. 그 첫인상이 처음부터 나빠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논문을 좀 뭐 대충 보고 '아닌 것 같다.' 하고 뭐 기각 판정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이론적 배경이 되겠죠. 이 이론적 배경은 거기 이제 오는 내용들은 이제 연구의 그 연구 주제에 따른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 키워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인과관계 종합, 그러니까 과거의 연구들에 있어서의 어떤 인과관계 논문이라고 한다면 인과관계 종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론적 배경을 채우는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그 키워드별로 논문 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으셔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맞는 논문들을 한 열댓 편 정도, 한 10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이론적 배경을 채우면서 편집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 가설이 와야 이제 연구 모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 가설은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연구 가설들이 될 것이고요. 잠정적 진술이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림으로 만들면 이제 연구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자가 무슨 데이터 분석을 쓰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이 되겠죠. 연구 방법에는 설문 도구죠. 설문지죠, 설문지. 설문 도구의 어떤 그 이 안에 있는 보면은 이제 요인들도 있고 측정 문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그 이전 연구자 그죠? 논문으로부터 그걸 갖고 올 것이냐, 갖고 와서 차용을 해서 쓸 것이냐,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척도의 개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문 도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척도의 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척도의 개발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그 조사 연구 이들이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요. 우리가 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PGB의 서브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파라슈로만 제이상을 베리가 이 세 사람이 모여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비스 품질을 갖다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범용의 그 설문 그 척도를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서브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유명하죠. 너무도 유명해서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뭐 경영 쪽에서 쓰이고 행정학에서 쓰이고 교육학에서 쓰이고 뭐 심리 다 쓰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바꿀 게 없고 그냥 차용해서 바로 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본 연구에 맞게끔 우리가 약간 좀 뭐 대상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 연구의 일부 응용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면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연구에 부분 산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죠. 설문 도구들이. 그런 경우들은 이제 갖다가 이렇게 어 모아서 그걸 이제 좀 부분적으로 좀 일부 응용을 한다든지 수정을 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건 가면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그 데이터 분석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새롭게 개발할 것이냐. 새롭게 개발한다. 자,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의료 경영이잖아요. 의료 경영에 있는 저 그 교수인데 전공이 그쪽인데 제가 있는 학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도 소싸움 있잖아요. 청도 소싸움. 청도군에서 청도 소싸움에 관련된 의뢰가 저한테 왔다. 근데 전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모르죠. 그런데 뭐 이렇게 프로젝트 형태로 좀 해 달라라고 한다면 또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롭게 개발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청도 소싸움에서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모르는 상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고요. 그죠? 뭐 도서관 가서 책도 보기도 하고 요즘 뭐 도서관 가는 사람 별로 없죠. 거의 뭐 인터넷으로 가면 다 보면 내용들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거기에 대한 관련된 청도 소싸움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를 해 달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바로 생각하는 건 바로 설문지, 설문 도구입니다. 설문 도구. 그런가 하면 일단 설문 도구가 확정이 되면은요, 연구의 반은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문을 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뭐 한 300페이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설문 도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척도의 개발인데 일단은 파일럿 테스트와 프리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잠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설문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요인과 그 요인에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문항들을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문 도구를 만드는데, 설문지를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지에 가서요, 이제 녹음기나 수첩 이런 것들 갖고 가가지고 관계자, 그렇죠? 그럼 청도군에서 청도 소싸움을 막 이걸 관장을 한다면 관계자도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요, 인터뷰를 하고요, 또는 매니아들, 예, 이제 청도 소싸움에 갖다가 굉장히 이 관람을 좋아하고 하는 그 매니아층들을 만나서 또 어,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설문 도구에 들어올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가면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뭐, 청도소 싸움의 어떤 시설, 장애,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식당에 관련된 내용도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뭐 청결하지가 않다. 시설이 청결하지가 않다. 소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다. 뭐 별 얘기들을 다 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또는 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화장실이 어떻다. 뭐 얘기를 많이 하겠죠. 교통이 어떻다. 주차시설이 어떻다. 다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관련인끼리 묶죠. 묶어서 묶어가지고 이게 요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각 서로 관련인끼리 묶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시설에 관련된 요인, 또는 뭐라 그럴까요? 관리, 또는 인적 서비스에 관련된 뭐 것들, 또는 무슨 청결에 관련된 요인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는 재미에 관련된 요인들을 묶어가지고요, 측정 문항들을 묶어가지고 요인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설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설문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설문지이기 때문에 본설문지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럿 테스트, 예비 조사를 통해서 가설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설문지를 가지고 이제 마치 본설문처럼 예비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사전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사전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전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 중에서 되게 일부만, 그래서 표본보다도 더 작게 일부, 보통 한 50, 80, 100명?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적절한 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본 데이터 분석하는 건 실제로 데이터 분석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가지고요. 주로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빼야 될 것들이 있어요. 타당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정 문항들을 이제 빼죠. 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본설문지를 만들죠. 예, 본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설문에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가 바로 이제 사전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척도를 새롭게 개발한다? 척도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예비조사와 사전조사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본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구 방법에서 이 표본 추출은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약간 뭐 뜨거운 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본 추출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연구에 맞는 그 표본 추출 방법이 제시가 됐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표본 추출 방법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연구는 다 했는데 논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자가 표본 추출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다 이제 틀어지는 거죠. 예. 왜 그런가 하면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논문을 쓸 때 명확하게 제시를 할 것이냐, 예, 아니면 표본 추출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뭐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들은 쪼금 있는데 그 심사자가 표본 추출 방법을 갖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물고 늘어진다 그럴까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심사하는 이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그 논문들을 찾아보시면서요, 표본 추출 방법들이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측정 불가능한 요인을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 나열을 하는 걸 우리 조작적 정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음식 요인, 뭐 식당의 음식 요인을 갖다 측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설문지에다가 이렇게 음식의 맛은 어떻습니까? 뭐 써 주세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수필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음식 요인이라고 한다면 식당에서 판매되는 그 음식의 먹거리인데 그것을 측정을 하고자 한다면 측정 문항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정 문항들로 구성하는 것을 측정 가능한 문항들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걸 조작적 정의를 해서 변수화를 만들면 측정 문항으로 만들면 음식의 맛, 음식의 맛, 양, 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음식의 맛은 적절합니까? 음식의 양은 적절합니까? 뭐 이렇게 음식의 질은 적절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어, 리커트 척도가 5점 척도가 오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요인들을 우리가 명목적 정의를 내리고 그 의미죠. 그 요인의 의미고 그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변수화를 하는데, 요걸 갖다가 내가 만들면,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 만들면 이런 척도를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논문을 이제 빨리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요인들이 다른 연구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서로 각기 다른 연구자들이 쓰는 것들에 내가 쓰고자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와 가지고 내 연구에 맞게끔 측정 문항들을 좀 바꾸는 거죠. 바꾸고 그런 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인별 측정 항목 그걸 갖다가 누구 거를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뭐 그런 기존 연구를 응용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론적 배경,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해 놨는데 이론적 배경, 연구 모형, 연구 가설, 연구 방법 이렇게 요런 순서대로 이렇게 논문들을 쓰는 그런 형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부분을 그 좀 분리를 해 가지고요. 이론적 배경이랑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 이렇게 되면은 좀 페이지 수가 조금 좀 분량이 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되면 뭐 투고할 때 투고료도 쪼끔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계재료 투고료는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할지라도 계재료 같은 경우들은 그 논문 분량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분량을 쪼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이 이렇게 오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학회지마다 이게 쓰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쪼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학회지마다 좀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어떤 형태를 더 많이 쓰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재료를 좀 아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 요렇게 후자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을 같이 묶어서 쓰면은 좀 도움이 좀 되죠. 요건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을 좀 설명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기 편하라고 만든 건데요. 요건 이제 이론적 배경이 이렇게 오면 그죠? 오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종합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가설 그죠? 연구 가설도 인과관계를 제시를 한 다음에 연구 가설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분량이 이제 많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가치, 고객 만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러면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가치를 이렇게 써 주고요. 이렇게 써 주고 "서비스 품질은 무엇이다." 이렇게 쓰고 그죠? 거기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이론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가치는 무엇이다." 그 가치에 대한 이론을 쓰겠죠. 그다음에 기존 연구에서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가치 인과관계가 이러이러하다. 고러한 이론적 내용들을 쓰고 이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써 주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학술지를 읽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앞에 있는 전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후자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간결하게 쓰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이 후자 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술지, 학회지마다 좀 다르니까 좀 이렇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